네, 그럼 지금부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남부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보송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먼 길까지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남부지부와 화성시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ESG 역량 강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은 17시 30분까지 대략 2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같이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 및 ESG 측면에서의 대응, 이 부분을 이제 권석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 산업기술 보호제도 및 수사 사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도 같이 발표를 해주실 김정환 협력관님도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의 지금 갑작스러운 좀 일정으로 인해서 저희 기업지원 본부장님께서 원래 참석 예정이셨다가 긴급한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 일정 소화하시고 늦게라도 이제 여기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 지원 사업 설명을 거쳐서 마지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하고 좀 흥미로운 컨텐츠로 많이 좀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채워주시면은 각 기업 환경에 맞게 ESG 경영에 맞는 그런 도움이 되리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이신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 및 ESG 측면에서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너무 오늘 첫 번째로 강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이미 화성시 주변에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화성 지역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가기관 산업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특히나 ESG 맥락에서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ESG 맥락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에 대한 함의,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전략 경쟁 및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ESG 그리고 오버 더 ESG라는 측면에서 다음 맥락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쪽 산업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반도체 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반도체 칩의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거의 모든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산업의 모든 밸류 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다 독점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세계의 자유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도 각 세부 분야마다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각각의 이런 전문 분야, 세부 분야에서의
비교 우위 경쟁 전략에 따라서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 그리고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후공정 전문 업체들,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반도체 생산 전용 첨단 장비를 생산하거나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로 생태계가 다변화돼서 구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여러분 계속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많이 형성된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반도체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그리고 일부는 반도체 생산 장비로도 이런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가 그렇게 그동안 많이 글로벌 관점에서 분업화가 되고 세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산업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나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강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런 강자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독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과점에 해당하는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한때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조 및 설계에 대해서 글로벌 탑 랭킹을 찍을 정도로 융성을 하게 되고, 다시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나 어떤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 같은 분야로 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이 옮겨갔다가,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그런 생산 기지가 형성이 되고 반도체 소비 시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2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소비 시장에서는 거의 미국만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슬슬 중국 내에서도 이런 반도체 산업이 내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세부 분야에서 각각의 국가들, 각각의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요약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제조하진 않지만 칩 자체를 설계하는 이런 팹리스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구글이나 뭐 퀄컴이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칩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팹리스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선으로 불리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인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아직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생산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쪽 분야에서 거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0년 이하급의 첨단 이런 파운드리나 반도체 생산면에 있어서는 대만과 한국이 아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면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들, 그리고 일본, 네덜란드, 뭐 독일에 있는 회사들 정도가 이쪽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거의 이제 과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패키징 분야나 소재 분야나 아니면 다양한 뭐 이런 반도체 공정용 가스 같은 분야에서는 또 몇몇 나라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 한 30년간 거의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몇몇 이제 가끔씩 세계 경제 위기나 뭐 IMF나 여러 가지 이제 아주 크고 작은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계 자유무역주의가 그만큼 융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세계 경제 성장 자체의 엔진이 되어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 면에서 봤을 때 매출액 규모 1, 2위를 다투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뭐 인텔이지만, 그 외에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 강자로 매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에서는 TSMC,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로 유명한 그런 GPU 가속기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팹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애플이나 구글 말고도 뭐 미디어텍이나 브로드컴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각각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반도체 산업이 그동안 많이 융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한국 역시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대표가 되는 반도체 생산 일부에 대해서는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전공정이고요.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공정 중에 후공정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패키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패키징에 대해서는 한국이 여전히 자립도가 매출 규모로 보더라도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칩들이 한국에서
설계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 전공제까지 끝난 칩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뭐 비행기나 배에 실어서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혹은 일본에서 패키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약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비메모리 분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로직 반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고부가 가치 칩들,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이나 아니면 우리 랩탑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뭐 CPU나 아니면 요즘 AI 반도체로 유명한 뭐 GPU나 등등 이런 몇몇 로직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의 이런 생산 기반 시설이나 점유율이 아직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몇몇 국가들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이 대부분의 영역을 쥐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패터닝, 웨이퍼 위에다가 우리가 칩을 만드는 그런 패터닝을 포함한 전공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나 그리고 아주 미약한 이런 낸드 플래시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대만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202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계속 후공정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각 나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정이나 후공정 분야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의 인텔이아라는 가장 큰 대규모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인텔에서도 지난 90년대 이후 매년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들을 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팹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해왔을 정도로 미국 자체적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저런 첨단 칩을 만드는 그런 캐패시티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자국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렇게 칩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많다고 하더라도 막상 저것을 물리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다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자국 혹은 자국의 동맹국 위주로 이 칩을 만드는 생태계를 재편하고 싶은 건데 저 나라들 중에서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현재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무역 대표부를 서로 설치하는 정도의 외교 관계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대만은 여전히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현재처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재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기를 제공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길게 본다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매우 다운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분기가 연속될수록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발표된 2023년도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이런 반도체 다운턴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급은 좀 넘쳐나는데 수요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 코로나 시절, 특히 코로나 초반 시절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나 이런 교육시설들이나 공공기관이 온라인 위주로 뭐 교육이 됐건 업무가 됐건 아니면 회의가 됐건 여러 가지 이런 대부분의 환경을 다 온라인 위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우회하겠다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앞서서 이걸 좀 땡겨서 투자한 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자를 했냐면 서버를 늘리고 증설하고 뭐 온라인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런 IT 쪽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후반기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 통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때 땡겼었던 수요들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응해서 오히려 공급 측에서는 이것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한 면이 있어서 특히나 이 커머디티 반도체라 불리는 범용 반도체들,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더 줄어든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좀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뭐 마이크론이나 뭐 키옥시아나 이제 뭐 웨스트 디지털 같은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러한 다운턴이 이제 언제쯤 업턴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망 기관들마다 조금씩 전망은 다릅니다만 당장 뭐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업턴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충분히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런 다운턴이 조금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30년간의 성장 추세를 놓고 보건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의 트렌드가 이어지는 것은 맞고요. 늦어도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올 것이라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사실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D램이 아니고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낸드 플래시 쪽은 아무래도 아직은 시장에 경쟁해야 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세 회사로 정리가 됐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그런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런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마이크론도 있고 큐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나녀 테크놀로지, 뭐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YMTC 같은 기업들까지 합치면 한 6, 7개 정도의 기업들이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은 영역은 결국은 몇 번의 속된 말로 치킨 게임을 거쳐가지고 이 업계가 정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수준인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도시바 전신이 도시바였던 그 키옥시아라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낸드 플래시 업체하고 팹을 같이 쓰면서 서로 다른 이 매니지먼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WD라고 부르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합병을 시도를 했는데 그 합병 시도를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는 베인 컴퍼니 위주의 그 컨소시엄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이 물 건너 갔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낸드 플래시 분야는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라질 거고요. 아마 두세 개, 뭐 많아도 세네 개 정도의 회사 정도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편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낸드 플래시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머지 분야, 뭐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합쳐진다 그러면 하이닉스 포션 넘어가서 1등이 삼성전자가 되고 2등이 그 연합체가 되고 3등이 하이닉스가 되는 구도로 이제 재편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이 점차 굉장히 많은 확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한 이후에 한 초반 한 10년 정도는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배후 생산 기지 정도, OEM 생산 정도 해주는 그런 기지, 그리고 조금 경제가 확장되자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칩을 소비해주는 시장 정도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201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진핑 1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의 중국 내에서의 제조의 내재화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약 12차, 13차, 14차 경제 계획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을 해서 2014년부터는 중국이 정부 위주로, 정부 주도로 반도체 국가 펀드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듭니다. 거의 수백억 달러, 뭐 심지어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어떤 그런 규모, 누적 규모로 따진다면 그런 규모를 가진 펀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내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생성이 됐지만 이게 아무래도 정부 주도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강자가 됐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결국 몇 년 못 가서 도산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겉보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지만 그 내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다양하지 못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 성장까지는 효율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의 성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간섭, 여기서 더 정확하게는 공산당의 간섭이죠. 당의 간섭이 오히려 더 방해 요소가 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외부 불안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국 위주의 반도체 생산을 넘어서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늦어도 2028년, 2030년 이 정도가 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건 거의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했었던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단순히 그냥 기술적 통제를 한다, 무역을 통제를 한다고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점에 맞춰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폭넓게 이 견제를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 산업 전체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뭐 AI, 자율주행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배터리나 아니면 차세대, 원자력 발전 등의 모든 그런 첨단 기술의 맥락이 여기서 다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 포석을 깔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다른 산업에 대해서, 다른 후방 산업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반도체 산업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구체적인 사례들은 몇 나노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 세대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몇 핵심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ASML,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들고 있는 EUV 세로그래피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나노 패터닝 장비입니다. 저 장비가 지금 2019년 이후부터는 중국에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2013년 9월부터는 그 밑에 세대였던 DUV 리서그래피 장비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금지가 돼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미리 계약이 된 물품 외에는 이제는 중국으로 저 장비들이 대부분 수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런 반도체 생산 장비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몇몇 부품들이나 소재,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등등이 대부분 지금 다 금수 조치 목록에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상무부의 BIS, 즉 산업안보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시 품목을 2,600까지 해서 이제는 이 훨씬 많아지는 10,000개가 넘는 그런 타입까지 이것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자국 혹은 자국 동맹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과 가치 사슬을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중국이 점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보다는 좀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늦춰진 그렇지만 여전히 반드시 산업계에서 필요한 좀 저부가 가치 칩에 어떻게 보면은 생산 공장으로 세계 공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개편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결국은 이런 개편 방향에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 현지에 팹이 있거나 연구센터가 있거나 거기에 생산 공장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외에도 중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진 않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반도체 중소규모 중견기업들도 역시 이러한 거대한 트렌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가 오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 ESG에도 결국 포함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SG는 다 어떻게 보면 국내용, 어떤 특정 회사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ESG라는 관점에서 G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변동이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ESG의 G는 그냥 거버넌스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 같은 핵심 전략,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G는 그냥 단순히 거버넌스를 넘어서 지오폴리티컬로 이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즉 지정학적인 개념이 확장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반도체 이 개편 전략에서 미국이 자국 위주의 이 생산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특히 중국이 저 첨단 반도체, 여기 지금 레몬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대로 나눴으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이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사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이 대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미국의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만약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한다. 바이든이 2기를 이어간다.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반도체 산업 관계자분들은 사실 워싱턴에 이미 상주를 하면서 계속 이 정치의 방향을 신경 쓰고 있고 각 당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당을 떠나서 고위 관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당의 원리 혹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초당파적인 국가 로드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나 속도는 조절이 될 수 있을지언정 방향은 이제 거의 정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지금 크게 변동하고 있고 정치, 국제 정치,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ESG 개념에서 무슨 맥락,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좀 그 인사이트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강론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의 일단은 ESG 관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G도 문제가 됩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산업 바운더리 내에서는 E입니다. 역시 에너지와 인바이러먼트 쪽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다른 제조업만큼 에너지가 아주 인텐시브하거나 혹은 카본 배출량이 아주 높다고는 평가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이 칩의 생산 수요 그리고 앞으로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기술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컵 1이나 스컵 2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 같은 기업은 이 ESG 개념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 RE100 같은 데 가장 먼저 가입을 했고 아마 RE100 달성 자체도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훨씬 더 빨리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위치한 팹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특히나 거기서 나오는 환경적 어떤 오염물질이나 부산물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은 오히려 이 ESG 개념이 더 산업에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 엔드 유저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합상을 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위치할 것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ESG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장치의 교체 주기가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공업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직류탑, 아니면 보일러, 뭐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뭐 3, 4년마다 교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짧은 주기잖아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이런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뭐 길게 써봐야 5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뭐 짧게 쓰면 심지어 2, 3년마다 바꾸는 것도 있고 그만큼 반도체는 이 장치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KPX라고 불러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률이 높고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교체를 많이 하면서 이미 스컵 1이나 스컵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오염물질 배출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스컵 1 자체, 즉 생산에서 나오는 그런 이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에너지 인텐시브한 것들이 지금 여기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뭐 좀 괜찮은 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점점 역전이 될 겁니다. 뭐 결국은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쪽은 그쪽에 산업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쪽은 이제 산업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로드맵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로드맵 자체는 점점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뭐 그린 수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반도체는 이게 지금은 오히려 좋았다가 앞으로 점점 불리해지는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칩, 예를 들어서 뭐 3나노 칩, 뭐 2나노 칩, 심지어는 옹스트롬 단위 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로 가면 갈수록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DUV 리서그라피, EUV 리서그라피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DUV 리서그라피에 비해서 EUV 리서그라피는 한 번 이 공정을 하는데 전력을 최소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더 씁니다. 이전 세대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이 리서그라피는 DUV에서 EUV로 점점 많이 넘어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 정부는 여러분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기 남부권과 춘천 이북권에 있는 그 영역에 메가팹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 2045년까지 많이 짓는다. 뭐 중심지는 뭐 용인시의 남사업 주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용인을 비롯해서 뭐 이천 평택 라인에 있는 그 남부권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메가팹을 많이 지을 겁니다. 근데 그 메가팹을 짓고 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에너지를 다 어디서 갖고 오실 것이냐, 이 전력을 다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특히 반도체 산업에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른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 스컵 1과 스컵 2에서 이걸 탄소를 쭉쭉 줄여 나갈 때 그리고 전력을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치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면에서 규모의 확장에 따라서 동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제 우리가 스컵 1이나 스컵 2에서는 생각했던 것이
뭐 스컵 1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칭 가스를 뭐 퍼플로로 카본을 그냥 이제 다른 카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에칭 물질로 바꿔가지고 그걸 줄이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착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컵 1, 스컵 2, 스컵 3를 얘기할 때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 스컵 2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스컵 2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 전력 얘기입니다. 전력을 근데 많이 쓰게 되면 될수록 이 결국은 스컵 2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고 아무리 스컵 1하고 사실 스컵 3는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회사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컵 1하고 스컵 2가 그나마 이제 회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스컵 1은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스컵 2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력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혹은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얼마나 태양 발전이나 풍력으로 저걸 대처할 것이냐가 확실한 로드맵이 없으면 오히려 이 규모가 확장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면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각국의 그럼 전력 상산을 볼 것 같을 때 특히 여기서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몇 개만 보면 됩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요 대만인데 하필이면 요 4개 나라가 모두 지금 화력 발전 혹은 화석 연료 발전 기반의 이 에너지 수급 비율이 아직은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 정권에서는 원자력을 굉장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약간 걱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앞으로 만약에 30년, 뭐 어떤 이제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 뭐 아리 헌드레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이 지금 이번에 딱 반토막 이하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는 로드맵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타이완은 더 심합니다. 타이완은 TSMC가 공장을 지금 타이완에다가 많이 짓고 싶어도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타이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아예 TSMC 자체가 회사를 하나 세워서 대만섬 주변에다가 풍력발전소, 해상 풍력발전소를 막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TSMC는 아예 일부 팹들을 다 이 대만섬 바깥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중국에다 많이 지었었는데 요즘 미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중국에다 많이 못 짓고 일본에다가 이제 하나 짓고 독일에다가 짓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짓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 팹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나라들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 같은 도시는 애초에 이 TSMC를 모셔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이제 드레스덴 지방에서 강화했던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TSMC 위주로 깔아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ESG, 특히나 E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각각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제조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고요. 이 그래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이제 반도체 세대가 여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더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건 맞는데 돈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중에서도 약간 밝은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공정에 들어간 전력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이 결국은 이 앞으로의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에서 ESG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별로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도 없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거의 역전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엔드 그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초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에서도 CDP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산업은 단독으로 스탠드 언론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든 중간재를 수입하든 중간재를 수출하든 하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플라이 체인의 매 마디마다 이제 이 CDP가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TSMC에다가 무슨 어떤 3나노 공장을 맡긴다든지 할 때 TSMC가 그냥 애플의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어떤 장비를 사와야 되는데 그 장비를 애플이 저 CDP를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SMC가 어떤 대만의 협력사로부터 특정한 애칭 장비를 공급을 받는데 그 애칭 장비에서 뭐 전력 소모량이 이 CDP를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많거나 아니면 배출량이 너무 많거나 하면 이 CDP를 못 얻기 때문에 TSMC가 3나노 공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원가를 더 절감하려고 압박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적어도 대부분이 다 이제 해외 수출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아주 기업에 있어서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은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DP 개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반도체 기업 대부분은 이미 이제 RE100 자체에 가입한 건 이미 꽤 됐습니다. 그리고 꽤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입을 한 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기 달성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동북아시아에 있는 많은 반도체 팩들이나 공장들은 이게 인텔만큼 빠른 시간에 달성을 가능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기업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분야의 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 기반 타겟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요. 뭐 C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준이 B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데 못하고 있는 못한.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대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준비가 많이 된 기업들일수록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특정한 장비를 만든 쪽이고 제조가 잘 안 돼 있는 애들일수록 가장 엔드 그룹에서 가장 많은 공정과 가장 에너지 인텐시브하게 이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TSMC가 되겠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2025년,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도 딱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해상 풍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TSMC가 만약에 2050까지 이걸 한다 그러면은 대만 내에서 달성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결국은 이 팹을 계속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TSMC의 지금 위기라고 보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 팹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작년에 통과된 미국의 반도체법에 의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텔은 이제 이런 지원법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팹이 있는 지역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기 달성해서 훨씬 경쟁자들보다 더 먼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인텔에 있어서는 좀 이제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론은 굉장히 특이한 기업인데 마이크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메모리에서 삼성 하이닉스 다음에 3등 정도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론이 정작 미국 기업이긴 한데 미국의 팹은 거의 없어요. 다 대만에 있거나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넷제로를 미국의 정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대만의 정책에 맞추는 것이 이제 좀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분야가 되겠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그런 감축을 어디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스컵 1은 사실상 큰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스컵 2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대략적으로 지금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ESG 중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S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사실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딱히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의 협력사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진출이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에다가 팹을 9개 짓겠다고 했고 이미 이제 첫 번째 팹, 두 번째 팹들이 이제 몇 년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에서 팹을 운영하던 거하고 미국에서 팹을 운영하는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특히나 이 S 관점에서 다르다는 건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미국 진출한 이런 제조업의 이 경험이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겪게 될 만한 것이 미국의 레이버 유니언들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한국의 레이버 유니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강성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레이버 유니언들은 이런 어떤 협약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랄지 경영 참여랄지 아니면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그 모든 생산 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권리들을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뭐 몇몇 아주 전문직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전문직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미국의 노동시장을 침해했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그런 고난들이 좀 필요하다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훨씬 더 한국보다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나 특히 S에 관련돼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하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클러스터에 진출하실 분들은 이 S에 대해서는 법무팀, 특히 미국 법, 이런 미국의 노동법이나 이런 사회보험이나 그리고 특히 EPA를 상대해야 되실 경우도 많으실 텐데 미국의 환경보건청이죠, 보전청이죠. 그쪽 분야 공무원들이 굉장히 깐깐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자문기구나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G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RBA 그리고 VAP는 이제 뭐 당연히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사실 이제 이 G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까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가 그냥 단순히 글로벌화된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안보 전략, 외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점점 각국의 첨예한 이익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첨단 패권 전쟁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지금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ESG의 이 G라는 관점을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몇 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0월 초순에 있었던 이제 한국의 반도체 팹 중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팹에 대한 몇몇 이 장비들이 원래는 이 수입이 규제가 됐다. 그걸 유예 조치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예 조치의 원래 데드라인이 올해 10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월 7일 전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이 관련된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이 고위 공무원분들이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요 유예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상무부에서 걸고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Validated End User라는 개념입니다. 즉 VEU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몇몇 회사들이 중국의 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쓰는 장비가 만약에 미국산 장비라고 그랬을 때 그 장비를 한국 기업이 샀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를 한국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판다든지 아니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대중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그런 제재 기업이 되는 것은 물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엔드 유저들, 엔드 커스터머들 기업들이 특히 B2B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나라에서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관계에서 외교 안보 관계에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대외 경제 정책과 이 지정학의 요소가 ESG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ESG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인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Employment, 노동 문제로 확장되고 Society가 이제는 각 이 산업에서의 Supply Chain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Governance가 이제는 Geopolitics 개념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eopolitics 개념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우방국하고 어떤 전략적 협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글로벌로 할 것이냐, 자급자족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갈등 구조처럼 신냉전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냐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위치 대략 이 정도쯤에 있다가 지금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길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다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체나 협력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대정부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특히나 이쪽 분야에 지금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산자부,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통상교섭본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일부 위원회에 참여해서 계속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수집하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역부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이런 회사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반복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너무 반도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너무 특정 분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부터 그동안 수입하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 국산화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내재화라고 그러는데 그 내재화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10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이 부분에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런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대만도 TSMC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파운드리에 TSMC를 뒤를 받치고 있는 UMC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첨단 파운드리 말고도 성숙 파운드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숙 파운드리는 10나노 이하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4나노, 18나노, 28나노, 뭐 43나노, 45나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2028년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요 지금 요 세 가지 막대 그래프에서 요 노란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0나노 이하급의 첨단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지금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첨단 파운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칩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 카드를 만들거나 어떤 뭐 산업용 반도체를 만들거나 전력 반도체를 만들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를 만들거나 이런 칩들은 사실 10나노 이상 이하급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10나노 이상급의 파운드리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파운드리가 지금 다 중국에 쏠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오히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확장된 ESG에서 GA 개념에 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반도체 산업이 왜 글로벌화 됐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글로벌화 된 것이 계속 지금 이 미중 간의 갈등 구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같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결국은 이 글로벌 변동이 되는 상황을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고요.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반도체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점점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카본 배출도 카본 배출이지만 이 에너지를 쓰는 스컵2에서 이제 우리가 점점 많은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더 확장이 되고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고에너지 필요로 하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우리가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G의 개념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지오폴리틱 개념에서까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이 ESG의 맥락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국의 경제 산업 정책 혹은 경제 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이제는 심각하게 모니터링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일본이 저런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중국이 저런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만 그냥 보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거를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이런 뭐 아리헌드레드 대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아직은 많이 갈 길이 멀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닌 게, 뭐 삼성전자가 사실 평택에 지금 많은 팹을 짓고 있는데, 뭐 평택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풍력발전소를 많이 짓고 뭐 해상 태양광 발전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유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여건만 따지고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일단 위도도 높고요, 국토 면적도 작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있던 국토에서도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는 평지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 풍력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풍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다 중국이나 일본하고 항상 이의지에 걸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를 그럼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뭐 자가 발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가능성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뭐 이런 리튬아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다 결국은 이게 다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스캅투 대응하느냐고 이제 이 원가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해외 기업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때문에 아마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 특히 이런 재생에너지 여건을 좀 어느 정도는 정부 차원 혹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한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세미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제로 발표해 주신 권석준 교수님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왔어.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제 공동 두 번째 주제 발표하기 전에 저희 시간이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공동 주최를 대표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이병철 기업지원본부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다 보니까 이제 행사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좀 수도권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 지방 소멸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가 대전에 있어서 이제 오전에 참석을 했고 원래 예정은 없었지만은 갑자기 또 이제 기재부 차관님 주재부에서 수출기업 간담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포에 있는 업체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경기 남부 지부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33개 현장 거점이 있습니다. 현장 거점을 총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ESG라는 화두가 사실은 저희 중진공도 마찬가지고 저희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ESG는 선진국 대기업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우리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모든 그러한 표준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조금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부분 이 지표에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 KPC에서 두조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중진공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대표적인 이제 정책금융기관인데 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ESG와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ESG에 관련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용으로 해서 중소기업용으로 해서 수준 진단, ESG 신층 진단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력 산업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관련된 부분 사업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나 연수 사업, 중진공이 또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하고 화성시 환경재단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화성시 상공 회의소하고 저희 중진공에서 이제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요즘 제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그때보다도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예산상 재정상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를 참석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지만은 이런 그 설명회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한두 달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능하면은 1, 4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 모든 것을 역량을 집중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럼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런 글로벌 그러한 그 경기 침체라든가 공급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인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그 느끼는 게 기업을 유지해 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진공은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포럼 ESG 관련된 포럼을 통해서 이제 ESG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